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요, 이곳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삼국유사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래로 삼국유사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파고드셔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저서만 16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최근에는 뭐 일본에서의 그 공부했던 경험에서 느꼈던 수필집을 내시기도 하셨고요.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이시기도 하지요. 우리 저녁 3종기도 시간이라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탁드린 강의는 관계론입니다. 이 관계론의 복원, 정말 현대 사회가 더욱더 이렇게 낮게야 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 고전 삼국유사의 관계론을 좀 알아보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듯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비해서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개성과 독창성이 있는 우리 시대의 저작입니다. 그리고 고전으로 우리의 굉장히 많은 문화 콘텐츠의 상상력을 꽃피워주는 고전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잘 소개를 받으시고 삼국유사 우리 고은기 교수님께서 잘 번역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읽을 삼국유사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읽을 삼국유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교사들이 읽을 삼국유사도 있습니다. 함께 꼭 삼국유사를 읽고 나중에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 삼국유사 문학여행을 한번 가보는 꿈을 꾸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뜨거운 손뼉으로 고은기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고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소개해 주셨는데 글쎄 그런 주제를 오늘 제가 다 소화를 해낼는지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이야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계론이 됐건 복원이 됐건 해주시고 오늘 사실 제가 뭐 학교에서건 또 지역사회에서건 이런저런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은데 오늘은 참 어려운 자리가 됐어요. 그 일족이 같이 있다는 게 제 여동생이 와 있어서 참 평소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제가 좀 수업이 많은 날이어서요. 오늘 오전에도 수업 있고 오후에도 하고 지금 벌써 3번째 가지고 지금 벌써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원하실 거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8시 한 반 정도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고요. 꼭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벌써 가방 싸는 사람도 있는데 눈총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질문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하셔도 괜찮고요. 생각나는 대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제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건국신화의 내용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던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어떻게 해서 실려게 됐고 또 이것들을 이제 이른바
지금 말씀하셨던 관계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군 신화에서부터 오늘 제가 이제 단군 신화하고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가야 크게 이제 이렇게 4개, 5개를 말씀드릴 텐데 그 5개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낱낱의 신화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연계시켰을 때 어떤 의미가 또 부여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개괄적으로 우리 신화가 말이죠. 삼국유사 신화, 삼국유사에 보면은 건국 신화가 한 12개 정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크게 둘로 한번 나눠 보면 북방계하고 남방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방계 신화를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정작 그 주인공보다도 그 주인공의 부모 얘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의 그 부모 얘기로 그냥 한참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단군 나왔다. 그리고 그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 그 단군 얘기는 한 줄밖에 없어요. 우리 북방 신화가 대체적으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제가 이제 북방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편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조선이건 고구려건 또 뭡니까 부여건 이런 나라들 이제 북쪽에 주로 건국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북방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남방 신화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신라가 중심이고요. 또 가야까지도 그런데 신라는 또 왕이 셋이나 되잖아요. 박석김 셋인데 그 세 사람이 다 그렇고 또 가야까지도 여기는 부모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박혁거세 같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그건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겠죠. 그 주인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즉위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결혼 얘기까지. 단군 부인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박혁거세 부인은 분명히 기록이 나오잖아요. 가야의 그 김수로 또 그 부인과의 결혼 이야기가 오히려 중심을 차지해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남방 신화하고 북방 신화가 확실히 그 성격을 달리해요. 지금 이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만이산에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제가 서쪽 바다를 향해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좀 훤해서 좀 합니다만은 그 단군 신화의 남방 한계선이 이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단군 신화가 전승되는 지역이 이 강화도 아래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만주벌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평양을 거쳐서 구월산 그리고 이 강화도까지. 그래서 강화도 가면 여러분 그 전등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전등사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지나가죠. 그 이제 단군 아들들이 만들었다, 쌓았다 그런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만이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단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래로는 이 경기도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는 단군 신화가 정식으로 전승되는 곳은 없어요. 전승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근래에 들어서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나 교과서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 그 남방 한계선을 한강 이북으로 잡게 된다면 그 북방 신화의 남방 한계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그 남방 신화는 여기 경주 계림인데요. 김할지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하늘에서 무조건 내려오죠. 그 뭐 탈해만 배를 타고 건너오는 걸로 돼 있어요. 자기 나라가 용성국이고 물론 그 탈해 얘기에는 부모가 나와요.
알을 낳게 돼서 그 상스럽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배에 띄어서 보내는 그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뭐 잠깐 나오지 뭐 그렇게 중심 얘기는 아니에요.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그 우리 신화에서 그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에요. 신이 탄생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뭐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뭐 박혁거세도 그렇고 김할지도 그랬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오는 유형이 또 있어요. 그는 탈해가 그렇고요. 또 김수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지봉에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걸로 돼 있지만 나중에 허황옥은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이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김수로도 배를 타고 건너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쇼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땅에서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신화에서는 별로 없는 그런 유형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라의 그 불교 신화에서들 보면은 땅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서 파보니까 거기에 큰 바위가 나오더라. 근데 그 바위가 불상이에요. 땅에서부터 불상을 파내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신의 탄생을 변주한 거죠. 그런 여러 유형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꼭 알로 태어나요. 이제 난생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난생 신화예요. 그런데 고구려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럼 그 북방 신화인데 왜 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신화학자들이 그럴 때면 딱 답변하기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난생 신화의 북방 한계선이다. 뭐 갖다 붙이면 돼요. 하여튼.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이 신화는 약간의 예외적인 북방 신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방 신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남방 신화가 영향을 끼친.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믿을 수 있는 학설은 아니지만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우리 주요한 건국 신화들이 언제쯤 정착됐을까? 신화의 그 틀을 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는 5세기로 잡아요. 물론 이건 일본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5세기설을 얘기하면 이거는 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기가 딱 좋은데 그런데 여러모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세기에 딸랑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제 전승이 되죠. 전승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세기다라고 하는데 왜 5세기로 잡냐면 그때가 광개토 대왕 때예요. 5세기가 서기 5세기가 그 광개토 대왕하고 아들 장수왕 두 사람이 합쳐서 왕 노릇을 90년을 했던가 그래요. 10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장수왕이 70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장수왕이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그 두 부자가 10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고구려 전성기예요. 영토도 제일 넓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광개토 대왕비 지금 저 만주에 남아 있죠. 그 장수왕이 만들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광개토 대왕을 위해서 그 비석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크기잖아요. 근데 그 광개토 대왕비가 처음 시작하는 대목을 보면은 이게 광개토 대왕비인데 그러니까 보통 광개토 대왕비라면은 우리 광개토 대왕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이렇게 시작해야 정상적인 건데 그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 처음에 주몽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시조 주몽 할아버지는 하고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줄 안 되지만요. 그 주몽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의 그 건국 신화가 그대로 거기 실려 있어요. 그 주몽의 건국 신화가
아니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문자화 된 걸로 그게 최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자로 딱 적힌 거. 물론 그 이전의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전해오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문자로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우리 신화.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온통 다 합쳐서 그게 문자로 적혀 있는 걸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광개토대왕 비에 나오는 주몽신화예요. 그게 5세기예요. 이건 상당히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5세기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네 조상을 신화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건 이유가 있죠. 그때쯤 되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좀 꼴을 갖췄어요. 나라답게. 물론 고구려는 그때가 전성기지만 그러니까 그 전성기에 자기네들의 전성기를 크게 선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뭡니까 그렇게 큰 비석을 세운 것은 결국은 국력의 자랑이란 말씀이죠. 그 오사카를 가보신 분들은 가보면 꼭 오사카 성을 한 번씩 들르시죠. 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크게 만들어졌던 물론 지금 오사카 성은 그 이후에 그 도쿠가와 집안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좀 축소돼 가지고 그 훨씬 더 컸어요. 그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사카 성주를 했죠. 자기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그 신발 담당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신발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는 신발 딱 갖다 대령하는. 그런데 그 신발을 품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면은 탁 갖다 댔다는. 그래서 그냥 오다 눈에 그냥 쏙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승승장구 출세를 해서 오사카 성주가 됐어요.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패권을 잡았지만,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남긴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그 오사카 성의 봄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천하의 패권을 잡았던 이때도 좋지만 그 천민 출신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오사카 성주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자기로서는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그 오사카 성에 휘날리는 그 벚꽃 이야기를 그 시로 쓴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오사카 성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오사카를 가보면 그 오사카 성이 이 시내 거의 한복판에 있어요. 바다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오사카 성을 만들던 무렵에는 물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에도 오사카 성이 있었어요. 그 만들던 무렵에는 바다가 그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오사카 성 있는 데까지. 그걸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간척을 해갖고 도시를 이렇게 넓힌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외국 사신들이 당나라건 신라건 사신들이 그 오사카 성으로 들어와서 교토가 수도였을 때니까요. 교토로 이렇게 가는데 그 오사카 부두 항구를 향해서 이렇게 쫙 들어오다 보면 거대한 성이 탁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신으로 오는 외국인들 기죽이 작전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다 말이지. 근데 지금도요. 그 요즘 오사카 가보셨던 분 혹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간사이 공항에서 다리를 타고 이렇게 이제 건너오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다리 끝난 쯤에 한 5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오사카 가실 때 한번 꼭 좀 보세요. 저는 그 빌딩을 굳이 거기다 지은 이유가, 왜냐면 그 주변에 다른 데들은 그렇게 큰 빌딩이 없어요. 그 딱 하나가 그냥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항 쪽에서 바라봐도 보여요. 그가 일종의 힘자랑이에요. 옛날 오사카성을 만들던 때의 그 전통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쨌건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가 또는 어느 왕대가 힘이 좀 쌓이면요 힘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광개토 대왕비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자 우리 고구려가 이런 정도다 말이야. 그 거대한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거대한 비석을 세우면서 그런 걸 세울 만한 이제 국력이 되고 나라의 틀이 딱 잡혀 있을 때니까 자기 조상 얘기부터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푸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로서는 이제 신성화 시킨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5세기경에 정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단군 신화도 아마도 꼴을 갖춘 건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 한 왕조가 틀을 잡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신화 하나 없다. 이거는 창피한 노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5세기경에 고구려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고구려는 자기들 뿌리가 단군 조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군 조선의 단군 신화까지도 연계돼서 그 정착됐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화의 정착을 이제 일단 그렇게 한번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신화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북방 신화, 남방 신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지금 요즘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민족의 구성이 남방 유입 인구와 북방 이동 인구가 합쳐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군 신화부터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각각의 관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경상북도 군위라는 곳에 가면 인각사라는 자그마한 절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승려 일현이 마지막으로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마무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인각사는 그 삼국유사의 탄생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되게 자랑해요. 자랑할 만하죠, 뭐. 근데 이제 그 인각사 바로 윗편으로 큰 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그 뭐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댐을 하나 만들게 되면 뭐 환경평가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보상, 그러니까 토지를 저기 하는 거 매수하는 거 말고도요. 그 저수지 주변에 살게 되니까는 날씨가 변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상까지 다 요즘 해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댐 주변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큰 댐들 가보면 그 주변에 공원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인각사에서 불과 한 2-3km 상류에 그 댐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댐 밑에 그 조그만 공원이 하나 조성이 됐는데, 바로 인각사 옆이니까 이제 그 공원을 이제 일현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내용물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나 향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형물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입구에 이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뭐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에요. 꽤 커요. 지금 여기 우리 학생 이때는 이 친구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선생하고 있는데 그 성인 여성의 키가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거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이 등치가 꽤 크다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학생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그 저도 이 공원을 만들 때 뭐 자문인가 뭐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그 굳이 강조했던 게 제발 그 곰하고 호랑이 그
석상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다 진짜 곰 호랑이인 줄 안다니까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 호랑이가 특히 이제 이런 걸 해놓으니까는 그 동네 주변의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들 다 뭐 여기 야외 학습 오고 소풍 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냥 와서 어린 아이들이 딱 보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뇌리에 진짜 곰, 진짜 호랑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샤르르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거야. 야, 그렇게 한번 뇌리에 박힌 거는 나이가 들어서서 안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쨌거나 그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이구 우리 할머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곰이었다는 게 도대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결국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토테미즘의 소산이고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집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서 그렇게 배워요. 그 나중에 배워봐야 결국에 뇌리에 남아 있는 건 그저 이렇게 진짜 곰, 진짜 호랑이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그 단군 신화를 여러분 한번 옛날에 들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현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사실 얼마나 치밀하게 이 단군 신화를 옮겨 적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일현이 그 자기 책에서 이미 삼국유사에서 밝히다시피 이 얘기는 고기라는 책에서 인용했다고 했어요. 그 고기라는 책은 지금 현재 전해지지를 않고 이제 추정하건대 고려 초 한 11세기경에 그 편찬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도요, 그냥 인용을 한 게 아니고 일현 나름대로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이 똑같은 단군 신화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조선왕조 실록 가운데 지리지를 갖고 있는 거는 세종실록만 그래요. 다른 실록에는 지리지가 없어요. 세종실록을 할 때에 일종의 인문지리서를 뒤에 갖다 부록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전국의 마을들을 도별로 또 큰 도시 순서대로 해서 이제 그 마을의 연혁, 또 문화재, 또 그쪽에서 난 여러 인물 뭐 이런 걸 이제 그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왕조실록에서는 그 지리지를 빼버렸던 것이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을 편찬을 해요. 그게 이제 인문지리서예요. 본격적인.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굳이 이제 실록에다가는 다시 지리지를 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 세종 때만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세종실록 지리지의 평양편에 보면은 단군 사당 이야기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단군 신화가 거기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삼국유사 세종실록 지리지가 훨씬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기라는 책이 그때까지도 전해졌고 그 책을 그대로 그 세종실록 지리지도 인용을 했는데 그냥 가감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일현은 이거를 가감을 해요. 그 가감한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이 거기서 드러나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고조선 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에 간단히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또 결론을 하나 또 짤막하게 맺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틀을 이렇게 딱 짜고 그러면서
서론은 위서라고 하는 중국 역사서에서 인용을 해요. 위서에 적혀 있기를 뭐 요순임금 때에 당군이 나서 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한 줄짜리지만요. 어쨌건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게 서론격이에요. 그런데 그건 중국책 위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본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라고 하는 이건 우리 책이에요. 이게 이제 몸통이죠.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환웅이 신씨를 건설할 때까지 이야기. 그 다음에 당군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후일담. 그랬던 당군이 몇 년을 살다가 언제 죽었다는지 그 얘기. 이것도 또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기에 실린 그대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딱 짜임새 있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 결론은 배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오는데 이 배구라는 사람의 전기예요. 근데 이 배구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뀔 때 원래 수나라 신하였다가 당나라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벼슬살이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서, 당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 당서라는 책에 배구전이라고 하는 그 전기의 그 전 속에 배구의 전기가 이제 이른바 입전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배구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 속에 당군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을 또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본론도 다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짜임새 있게 딱 편찬을 하면서 몸통은 이 고기라고 하는 우리 책에서 가져왔는데 굳이 서론을 붙이고 결론을 붙이고 이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없는 거예요. 그 서론은 중국책 위서에서 따오고 결론도 중국책 배구전에서 따와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 몸통을 위한 방패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이련이 얼마나 사실을 노심초사했냐면 그 이련이 삼국유사를 완성하던 무렵에는 이련이 고려의 국사였어요. 고려 국사. 이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그 뭐 종정이니 추기경이니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고려는 단일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좌장인데 그렇게 친다면 오늘날로 봐서 추기경, 종정 다 합친 거예요. 그건 막강한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책이건 어떤 글이건 그것이 그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외교적인 문제라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중국 눈치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혹시라도 건방지다고 하지 않을런지 혹시라도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그거 조심했어야 됐어요. 그거를 삼국유사 서문에다가 밝혔거든요. 이련이. 근데 그거가 이 당군신화를 쓸 때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지금 여기 몸통 본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데 뭐 니네도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까불고 있네? 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그냥 뭐 이름도 없는 어디 시골 중이 썼다면 그 뭐 누가 거들떠나 봐요 그런 걸? 그런데 국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책인데 거기에 혹시라도 거슬릴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소지가 있죠. 근데 그게 겁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문제를 피하는 거고 문제가 될 걸 피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서론과 결론에다가 중국책을 놓고 거기에도 당군조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써준 거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거하고는 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조선 이야기가 그저 우리나 알고 있는 우리네 뭐 옛날 책에서나 고기 같은 책에서나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군의 존재는 중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당군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군 신화가 삼국유사의 제일 첫 대목에 실렸다는 점과 함께 이렇게까지 치밀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편찬자인 이련이 삼국유사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얼마만큼 노심초사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화를 중요시 여겼어요. 물론 이제 이련이 신화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신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제 이 당군 신화를 여러분 뭐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 당군 신화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 이른바 무조 신화에 바리대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대기 신화가 그 이른바 무당들의 조상 신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 신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무당들이 자기들 조상이 바리대기라는 거예요. 왜 바리대기인가? 무당이라는 게 참 천한 대접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요즘은 뭐 그런 것 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아주 심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이중성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천시하면서도 뭔가 자기가 문제 생기면 또 무당 찾아가요. 빌어달라고 그러고 구태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또 그 무당들은 평소에 자기 천시했던 걸 생각하면 삐져서라도 안 해줄 텐데 또 해줘요 다. 그 왜냐하면 무당들은 자기들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천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령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빌어주는 것조차 안 한다는 거는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령님이 노해서 내가 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근데 그 바리대기 설화가 딱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아다시피 그 왕이 딸만 6을 놓고 그 아들을 발해서 하나 더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죠. 화가 나가지고 갖다 버려라. 버림받았다 해서 이제 이제 발이다, 버리다라는 옛날 우리 말이고요. 대기 하는 건 이제 여자들을 부를 때 뒤에다가 좀 비칭으로 붙이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아이고 저는 그냥 부엌대기예요. 그런 말 쓰죠. 부엌대기 하는 그 대기. 그러니까 바리대기 그럼 버림받은 천한 아이, 천한 계집애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원래 공주였는데 버림받았어요. 그 16살이 됐는데 궁중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알아보니까 그 서천 서역에 가서 그 생명수를 얻어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래 가지고 그 이제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던 6딸이 있으니까 큰 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물어봤어요. 네가 갈래? 큰 딸부터 시작해서 6째 딸까지 다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가면 그 죽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리대기가 궁궐을 찾아갔죠.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면목이 없잖아요. 어려서 버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 약구하러 가겠다고 찾아오니까 굳이 니는 갈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말리는데 그때 바리공주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 한스럽기는 하나
이 몸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의 공이니 은혜이니 그 은덕만큼은 내가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구하러 가잖아요. 하여튼 뭐 천신만고 그때 가서 약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살리는 그 얘기, 그게 이제 바리공주 얘기인데, 딱 그런 처지가 무당들은 자기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천한 계집아이였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약을 구하러 갔다 오는 그 바리공주나 자기들 무당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 바리공주 얘기에서 이 바리대기의 이 이미지가요, 이 모티프가 가만 보면 단군 신화에서의 웅녀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저 아들 잘 낳고 잘 살았는데 뭐가 그게 바리공주하고 같냐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이 저기를 다시 이 단군 신화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환웅이 이제 신시를 딱 차렸죠. 그랬는데 곰과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환웅한테 부탁하지요. 그래서 뭐 쑥하고 마늘 저거 해가지고서는 호랑이는 못 되고 이제 곰만 사람이 됐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이 된 곰처녀가 이번에는 또 환웅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 당신하고 결혼하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웅이 그때 또 그 청을 들어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단군이다 이거야.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 곰처녀가 사람이 되는 그 제1단계,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제2단계, 이 일이 성사된 걸 보면 그 성사되게끔 주도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환웅이 아니고 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나가는 곰하고 호랑이를 환웅이 불러들여서 야 내가 너희들 사람 만들어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곰이 호랑이 데리고 찾아와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환웅은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곰처녀가 처녀가 됐어요. 아주 이쁜 처녀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환웅이 곰처녀를 보고 어이구 이쁘네, 그럼 네가 내 섹시해라, 그렇게 해서 단군을 낳은 게 아니에요. 환웅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곰처녀가, 그 주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어가 곰처녀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환웅은 또 그때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서 전체적인 이야기,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 신화에선 그 주인공이 탄생하기까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탄생하기까지에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인물은, 등장인물은 환웅이 아니고 곰처녀다 그 말이에요. 물론 환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줬으니까 일이 성사됐지만 환웅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거기까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단군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주도적인 진행자는 웅녀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의 원형적인 것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 단군 신화에서의 모티프는 남성 신화가 아니고 여성 신화라는 거예요. 여성 신화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살던 시절의 모습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자 환웅이 내려오고 단군을 낳고 또 그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저 위에 있고요. 그러면 이 남성 3대에 의해서 단군 신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거는 이 신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기경이라고 친다면 그 과정에서 남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남자 쪽으로 간 거예요. 여성 중심 모계 사회가 아니고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질 않은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누가 주어냐 이거예요. 곰이 찾아가. 곰처녀가 찾아가. 그건 안 바꿔놨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삼국유사 속의 이 단군 신화를 가지고만 분석을 해봐도 겉의 큰 모습은 부계 중심의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계 중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아들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짱 쓰면서도요. 그 엄마 웅녀 곰처녀가 어디 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마치 할 거 다 해주고도 천대받는 바리대기하고 비슷해요. 웅녀의 그 존재가 말이죠. 그러면 무조신화로 그 우리들에게 전승되는 이 바리대기 아주 오랜 전승력을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야기가 어떤 모티프가 돼서 어떤 원형이 돼서 단군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군 신화 속에서 웅녀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희생 정신과 그리고 자발성.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저는 그 키워드를 웅녀가 가진 그 자발적인 것 그리고 자신을 희생한 것. 이게 우리 건국신화 최초의 건국신화의 가장 기억해야 할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면면을 신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스며들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 이 신화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단군 신화에서 여러분 좀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 신화의 주몽과 그리고 온조인데 주몽 얘기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주몽하고 온조하고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묶어서 얘기하는데 왜 이 한 집안 출신들이니까. 근데 주몽이 그 알에서 깨나가지고 활 잘 쏘는 놈이 됐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 주몽이 금화왕 밑에서 크다가 그 아들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와서 졸본부여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그 졸본부여라고 하는 곳으로 오니까 소선호라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그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주몽하고 소선호와의 관계를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몽이 도망쳐 와서 소선호를 만나가지고 비료하고 온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료 온조도 이제 주몽의 아들인 것처럼 돼 있는 설화가 있는가 하면 물론 원래 도망 나오기 전에 잉태했던 유리라는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이 나중에 찾아오고 그래서 고구려 제2대 왕이 된다. 그건 같아요. 그건 같은데 또 다른 설은 지금 이 여러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주몽이 동부여에서 살 때에 원래 예씨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유리를 낳게 됐는데 이 유리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주몽이 도망을 가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부인 다 놔두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거의 뭐 야반 도주하듯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주를 해서 와서 보니까 졸본부여에 소선호라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 소선호라는 여자는 본디 우태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비료하고 온조 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우태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주몽이 졸본부여로 왔을 때 소선호는 홀로 돼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혼자 된 그 소선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지요. 원래 부인은 그냥 저기다 놔두고. 그런데 유리가 20살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고 주몽이 20년 다스렸어요. 했을 때에 아버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 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 아들인 걸 뭐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니까는 주몽이 유리를 떡 태자로 앉혔다고요. 그 봄에 주몽이 왕이 된 지 20년 되던 해에 봄에 찾아왔는데 딱 그냥 뭐 확인하자마자 그냥 태자를 앉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가을에 주몽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리가 가을에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난처해진 게 누구예요? 요 둘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어머니와 자기 외가집 덕으로 그 나라도 세우고 왕도 됐는데 친자식이라고 오니까 그냥 떨렁 퇴자시키고 그래서 바로 왕이 돼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 셋은 뭐 말은 형제간이지만 뭐 엄마 아빠가 다 다른 형제간이죠. 부부가 결혼하는 바람에 형제간이 됐으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집 같았으면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말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 토요일 하여튼 어디를 가면서 제가 TV를 좀 보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오고 뭐 친구들끼리 나와서 노래 자랑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이었든지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는 남자 셋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형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3형제가 나와서 부른다고. 근데 2명하고 이쪽 1명하고가 성이 달라요. 이쪽 두 사람은 같은데 이 사람은 성이 달라. 제일 막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엄마만 같은 거예요. 요 세 형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 아빠하고 이 하나의 아빠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여튼 홀로 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재혼을 해서 낳은 애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아버지가 다른 이런 형제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그래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형이 설명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한 달 전쯤에 죽었는데 그저 마지막 유언이 너희 세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게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걸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하늘나라에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 참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걸 듣는데. 근데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게 참 좋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권력을 갖거나 돈이 많은 집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그 형 김정남이 죽이는 거 봐요. 뭐 인정사정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비류하고 원조가 딱 그 짝이 지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류하고 원조가 자기 어머니 소선호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지금의 서울 천호동 하남 있는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른바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주몽이 가지고 있는 또는 비류나 원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행동이 가만 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요
요령이나 교훈 같은 걸 줘요. 대단히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화가요, 막 곰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막 환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일종의 상상력이에요. 그거는 얼마만큼 신성화시키는가에 대한. 근데 그런가 하면 대단히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그 온조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래요. 형하고 같이 자기 부족들을 끌고 요 남쪽까지 내려올 때는 그 형제가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서는 저기 하남 있는 쪽에다 자리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형제 간의 의견이 갈리죠. 비류, 형인 비류는 여기 너무 좁다. 좀 더 넓은 데로 가자. 온조는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약간 좁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비옥하고 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이기도 하니 여기 안전하다. 우선 여기서 자리를 잡자. 그래서 둘이 의견이 갈려요. 갈려서 결국은 백성 반반씩 나눠가지고 비류는 인천 쪽으로 더 내려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땅은 넓은데 물이 짜가지고 그 다 바닷물이어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죠. 따라왔던 부하들이 다들 원성. 돌아가자 이거야. 소식을 들어보니까 동생 온조는 비록 땅은 좀 좁지만 비옥한 땅에서 아주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터를 잡고 있다. 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비류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동생한테 가기는 그렇고 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류를 따라갔던 부하들만 돌아와서 이 두 백성이 합치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를 온조가 가지고 있는 집토끼 리더십이라고 그랬었어요. 집토끼 리더십. 우리 속담에 가난할 때는 집토끼부터 지킨다. 그러면 나중에 산토끼도 온다. 집토끼, 산토끼 다 쫓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잃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집토끼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거 안정된 걸 보고 산토끼도 슬슬 내려오더래요. 우리도 끼워달라고. 그러니까 마치 비류의 부하들이 산토끼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토끼를 잘 지켜서 거기를 안정시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덤벙덤벙 같이 갔더라가는 다 죽을 뻔한 거죠. 대단히 현실주의적이에요. 이 온조가 가지고 있는 그 방침이 말이죠. 우리 신화에서도 그렇게 막 환상적이고 상상력만 막 난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현실주의적인 것도 그 안에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주몽 얘기건 온조 얘기건 오늘 좀 박혁거서 얘기를 뺐습니다만 이 얘기들은 전부 삼국 사기에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삼국 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그냥 무조건 사대주의적인 책이고 그래서 재미없고 라고만 그러는데 뜻밖에도요 삼국의 건국신화가 다 실려 있어요. 저 삼국 사기에도.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그런 신화를 실어놓고도 이제 일단 안 실을 수는 없으니까 실어놓고도 꼭 한마디씩 달아요. 이런 얘기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식이에요. 김부식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를 인정 안 한 거죠. 아니면 몰랐거나. 그런데 한 170년 뒤에 나왔던 일연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거를 굳이 따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일연이 이 세 나라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것은 삼국 사기였어요. 삼국 사기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혁거세 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오릉이라고 하는 곳이죠. 박혁거세를 마지막에 묻었던 그 왕릉이죠. 경주 들어가다 보면 왼편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왕릉이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갔는데 박혁거세가 죽고 나중에 몸뚱이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조각이 나서 5개 능에다가 모셨다.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전형적으로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옛날 사람들의 왕릉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5개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도굴 해야겠다 하고 도굴꾼이 와가지고 5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정해서 파보자. 그래서 처음 팠는데 거기가 진짜면은 땡 잡았지만 만약에 이게 가짜 묘였으면 그 파는 동안에 이제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과하고 보통은 2개 이상은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설화가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혁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는 탈해도 있어요. 이 집은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는 그 옆에 가면은 바닷가에 이런 조그만 사당을 하나 지어놨는데 여기가 탈해가 배를 타고 도착했던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18세기에 만든 거예요. 뭐 그거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요. 이 안에 이제 이런 비석도 하나 세워놨어요. 18세기에 경주시장을 하던 사람이 3군데 다 세웠어요. 박혁거세, 또 알지, 김알지, 또 이 탈해 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비석가 이 탈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다 건너온 사람인데 그 바다 건너온 그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외부 세력인데 외부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근데요, 이 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로 좀 4번째 왕이죠. 4대 왕인데 원래 이제 박혁거세 그다음 아들 손자까지 하고 박혁거세 아들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원래 2번째 왕인 남해 왕이 자기가 죽을 때 탈해더러 먼저 왕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처남더러 먼저 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됐죠. 근데 그 탈해가 처음 이 바닷가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용성국 출신인데 바닷길로 뭐 천리 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네 나라는 20명의 용이라고 그랬던가요? 용이 각각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는 20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승진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의 그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신라의 정치 체제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석김, 세성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 또 2번째는 신라가 이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분제도를 세웠다. 그게 가만 보면 탈해가 지네 나라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탈해왕 때야말로 그 신라의 정치 체제가 세워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니까 박혁거세와 아들과 손자까지 1, 2, 3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저 왕 하면서 그냥 있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스템을 갖춘 것은 탈해부터였다. 이 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의 정치 체제를 세우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우리 신화 속에서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이제 그 탈해에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탈해 왕릉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수로왕이에요. 이게 김해에 있는 수로왕릉이죠. 수로왕릉인데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연합체로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그리고 가야 초기는 이 그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중반 이후에는 지금 그 고령 쪽에 있는 고령가야 또 대가야 이쪽 중심으로 가야가 이어졌다. 뭐 그런 건 이제 요즘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쉽게도 진짜 우리 지금 역사서에서 가야에 관한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 가야에 관한 기록이 정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분량이 있는 거는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그 가락국기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린 신라백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야에 대해서는 그 가락국기는 이련이 거기에다가 그 설명을 붙여놓기를 금관주에 사는 한 지사가, 그러니까 금관주라는 게 지금의 김해입니다. 그 김해에 사는 어느 한 지식인이 이 옛 가야의 역사를 쓴 책이 있는데, 내가 그 책을 보고 양이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여기다 싣는다. 그러면서 그 가락국기를 써요. 그래도 양이 꽤 되지요. 꽤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야에 관한 역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놓고 보면 그 책을 그냥 다 인용하지 그걸 왜 추렸을까? 아쉽기 짝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는 이련도 그랬겠죠. 그 책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또 다른 기록들도 그때는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번거롭게 다 쓰느니 핵심적인 내용만 내가 여기 쓰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책도 다 없어져 버리고 가야에 관한 기록 아무 데도 없고 하니 삼국사기에서도 가야 기록은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에서는 가야를 이른바 고대 왕권 국가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근데 그래도 그 가야가 500년을 이어졌는데 뭐 그 어떤 국가 체제에는 못 갖췄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로 큰 나라 길게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하지. 그걸 왜 뺐을까? 참 아쉽죠. 그러니까 그 김부식이 자기 책 이름을 삼국사기라고 한 데서부터 신라백제 고구려만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그 가야는 아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련도 자기 책 이름을 삼국유사라고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뭐 삼국만 했나? 이련은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여도 쓰고 이렇게 가야도 쓰고 이름만 남은 기록들도 많지만 뭐 80 몇 개 나라도 거기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실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한 백국유사 이렇게 이름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국유사라고 했거든요. 아, 그거는 삼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련 때 정도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련이 김부식보다 170년 뒤에요. 이련 때 정도에 오게 되면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 때문에 삼국이라고 하는 말이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른바 우리가 요즘 우리를 한반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삼국 또는 삼한 이러면 그게 우리 그 신라, 백제, 고구려부터 시작했던 이 한민족이 사는 땅 이런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련이 삼국유사라고 썼을 때는 그 삼국은 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요즘 말로 쳤을 때예요. 그냥 우리나라 정도. 그렇게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이번 방학 때 이걸 뭐 다 고친다고 고쳐놨는데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가야에 관한 기록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쉬워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가야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일본 자료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쪽 자료에는 그 가야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순전히 진해유리알도로 적어놔 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그 받아들여야 되나 이 참 고민스럽죠. 근데 이제 그 가야에 수로가 드디어 나타나서 금강가야 가야를 만들고 뭐 알이 5개인가요? 6개인가가 나서 그래서 뭐 흩어져 가지고 뭐 5가야니 6가야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도 뭐 5가야 또는 6가야 이렇게 쓰지만은요. 실제로 가야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부족연합체들이 제가 세본 것만 해도 한 20개쯤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어떤 건 잠깐 있다 없어진 것도 있고 어디 또 옆으로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변화가 심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 가야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임나 일본부 설 해가지고 임나라고 하는 곳에 그 임나가 이제 김해 일대를 지금의 가야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일본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부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의 그 식민지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진짜 좀 정신 빠진 일본 학자들 빼고는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쓰는 학자들은 일본 학자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들이 이제 임나 일본부 설을 얘기를 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식민 통치하기 위한 그 배경 자료로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 일본이 그 절대적으로 대륙 문화를 수입만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다 준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김해 일대가 대륙에서 섬으로 일본 열도로 가는 그 통로 역할 또 섬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륙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었던 지역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자주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했던 곳이어서 여러 가지로 일본과의 교류 관련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야에 관한 기록이 일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일본 사람들은 고대 역사서에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그 책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고대사를 전해주는 그 대표적인 역사서가 6개가 있어요. 육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맨날 문제가 되는 그 고사기 일본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 역사서가 있는데 그 고사기 일본서기 같은 경우가 서기 8세기경부터 나온 책이에요. 그때 나온 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김해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다 적고 거기 가서 활동한 내용들을 적고 했던 게 그 역사서들 속에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야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기들 위주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들로서는 그게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틀렸건 맞았건 그때 기록이 있어서 기록 갖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야 아니다라고만 말하니 이게 누구 말빨이 더 세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라고 하는 거라도 하나라도 남아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면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락국기라고 하는 책은 글은 일련이 그 김해에서 나온 지방 향토 기록을 가지고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걸로부터 인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앞에 단군 신화부터 지금 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정리를 해보면 단군 신화 하나를 적으면서도 이련이 일단 고기라고 하는 우리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역사서를 앞뒤에다가 배치해 가면서까지 편찬을 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신라백제 고구려에 대해서는 어쨌건 삼국 사기가 그때까지 가장 정사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또 갖다가 인용을 해서 편찬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김해 이 가야에 관해서는 그 김해 요즘 말로 김해 향토 사학자가 쓴 거예요. 그 김해 향토 사학자가 쓴 거지만 그래도 그 기록 외에는 다른 것도 없고 신뢰가 할 만하니까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건국신화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건국신화에 해당되는 것들을 삼국유사에 정리하면서 일련이 보고 인용한 책의 범위가 꽤 넓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이건 간에 그 기록에 나름 자기가 신빙성을 부여하면 그걸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책이 됐건 심지어는 그 범위가 중국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식 역사서 지방의 향토사학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중요시 여기면서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오늘 건국신화를 얘기하면서 그 건국신화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인용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의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료의 광범위성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잠깐만요. 이거 좀 켜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되는데 그 금관주 지사가 쓴 기록을 갖다 쓰면서도 일련이 자기가 또 직접 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답사한 내용까지도 남겨놔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던 그 탐 얘기 아주 유명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삼국유사에는 뭐 이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수로왕릉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거나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기가 이제 납릉 정문이라고 써져 그 이게 대문이에요. 요 안에 수로왕릉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능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다라는 뜻으로 납릉 정문 이렇게 이제 현판이 붙어 있는데
이 현판이 붙어 있는 여기를 이제 다들 주목해서 봐요. 여기 보면은 특히 여러분 이쪽 왼쪽에 있는 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인데요.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왼쪽 거고 오른쪽 건데요. 이건 좀 더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탑 모양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양쪽에 물고기가 2마리 있는, 이걸 큰 그림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탑 모양으로 역시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물고기가 있는. 근데 그 허황옥이 이 인도에서 올 때 처음에 출발했는데 풍랑이 심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랬더니 허황옥의 아버지가 큰 탑을 하나 실어주죠. 이게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탑을 싣고 여기 와서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탑을 저기다 모셔놨는데 그 탑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만은 그냥 뭐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달아가지고. 근데 그 탑을 이련이 가서 직접 본 기록을 그 삼국유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돌이 어떤 모양이다, 재질이 어떻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그 기록하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탑 모양하고 이거 뭐 탑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그림 모양하고를 합쳐가지고 탑을 하나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김해에 가면은 제가 벌써 한 5, 6년 전 처음 그 김해에 갔을 때 25년 한 27, 8년 됐네요. 갔을 때 김해에서 큰 병원을 하는 원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허 씨예요. 그러니까는 허황옥의 후손이에요. 김해 허 씨. 근데 이분이 허명철 선생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뭐 한 70, 80 노인이실 텐데요. 자기 조상이 허황옥 그 할머니가 인도에서부터 왔대는데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 동생이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생이 우리 여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사학과를 다녔어요.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김병모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 여기 에리카 캠퍼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좀 문화인류학과가 있거든요. 그 문화인류학과를 만드시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주 뭐 대단한 특히 남방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고고학자셨어요.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이제 그쪽 관련 학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돈 다 돼가지고 그 인도까지 찾아갔어요. 이 지도를 다 연구해서 될 만한 데를 가지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갔냐면 2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요 물고기 문양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탑의 그 돌 재질 그걸 조사한 그거하고를 가서 돌하고 물고기만 찾으면 여기가 그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아유타국이다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유타국으로 추정되는 곳을 그 고고학자들하고 같이 당신이 돈 다 돼가지고 갔는데 찾았어요. 일단 그 돌 재질도 맞고 갔더니 이 물고기 문양이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공항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 문에도 이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지역에서는 수호신처럼 어디든지 다 해가는. 그리고 저 물고기는요 고대 인도 신앙에서 보면은 저게 다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 그 뭡니까 불교에서도 저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거라는 거 있잖아요. 모거 그 사물 중에 모거. 절 이름 중에 어자 들어간 절 이름이 꽤 있어요. 그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물고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고대 인도 신앙, 그 힌두교 신앙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찾았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탑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모양하고 삼국유사에서 그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우리 탑하고는 아주 모양이 다른. 근데 그야말로 해양으로부터 유입되어서 형성되었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증거지요. 그건 수로 왕의 그 탄생 신화가 그렇고 허왕옥이 찾아온 이야기가 그렇고요. 허왕옥이 김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신하들이 그 이제 왕이 됐고 하셨으니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의 집의 딸 중에 그 좋은 교수를 이 왕비로 앉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수로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늘이 정해서 여기로 온 것처럼 내 부인도 하늘이 정해서 곧 나타날 것이다. 기다려라. 근데 얼마 있다가 배를 탄 허왕옥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 둘이 짰어요. 틀림없이. 이 부부 도박단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내가 가서 개척을 할 테니 내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뒤따라와라. 그 올 줄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럼. 이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또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허왕옥이 딱 도착해가지고요. 그 삼국유사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 장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그 박사과정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거길 찾아냈어요. 그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었던 곳인데 우리 서울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와서 언덕계에서 이 허왕옥이 자기가 입고 온 바지를 벗어가지고 물론 이제 속옷은 입고 있겠죠. 바지를 벗어서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지내요. 내가 잘 도착했다. 신령님들의 도움으로, 부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부하들이 수로왕의 부하들이 자 우리가 그럼 궁궐로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신랑이 직접 와야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 수로왕이 그 산 꼭대기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리고서 거기 앉아서 부인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낸 허왕옥이 그 캠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신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 보면 고대인들의 어떤 결혼 풍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화 속에 나타난 결혼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화 속에 어디도 그 신랑 신부가 어떤 식으로 만나서 첫날 밤을 보내는지를 쓴 대목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수로왕 얘기에서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참 재밌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거는요. 고대인들의 어떤 그 생활의 습속이 이 신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더 신성시 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건 견훤 얘기죠. 견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던가 하는 얘기에서 보면은 광주 북촌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딸에게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사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잠자리에 들어서 같이 자. 그 얘기를 부모한테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 꼬리를 밟아야 되니까 긴 실을 바늘에 꿰어서 그 옷에다 꿰놔라. 꽂아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실을 찾아가는 거죠. 실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보니까 북쪽 담장 아래서 그 실을 찾았는데 그 바늘이 커다란 지렁이 허리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의 정체가 뭐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근데 여기서 이 지렁이는 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용인데 용으로 나왔으면
이 남자가 아주 지체 높은 그 왕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로 나온 걸 보니까는 그냥 왕족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결혼을 낳은 아버지인데 결국 이제 결혼을 낳은 아버지인데 그 뭡니까 재주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사내예요. 그래서 부잣집 아가씨를 꼬셔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 둘을 저 멀리 다른 동네 가서 살게 하거든요. 거기서 가서 낳은 아들이 견훤이었다는 거예요. 이 견훤의 탄생선화인데 뭐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신화죠.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 일본 신화에도 있어요. 근데 일본 중앙 신화가 아니고요. 큐슈 쪽에 가면은 미와야마라고 하는 삼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 밑 동네에서 채록된 설화에 보면은 똑같아요. 저게 커다란 지렁이 대신에 거기는 뱀이라고만 나와요. 지렁이나 뱀이나 그게 그거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설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당연하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똑같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백제계의 도레인들이 그 규슈 쪽 그 미와야마 밑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돼요. 자기 고향 얘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뭐 촌장이나 누구를 신성시 여겼던 견훤이라면 여러분 아다시피 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화의 어떤 영향력이 이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은 알게 모르게 그 후대로 넘어가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했던 것, 그래서 이야기의 전승이 많이 끊겼던 것,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삼국유사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남아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뿌리나 또 우리들의 의식 속의 흐름 이런 것들을 삼국유사에 실린 이런 건국신화나 건국신화류 신화에 비슷한 신화류 이런 데서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려나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건국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좀 특징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냥 그런 정도 할까요? 예. 별로 만족을 못 하시는 듯한 표정이어서 걱정은 되지만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별로 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건국 신화 이 대학원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계시지만 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오늘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다 쏟아놓으신 건 아닌지 예, 다시 한번 열강을 해주신 우리 고은기 스님에게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아까 고은기 교수님 혈족이 계셨다 그랬죠. 여기 저랑 같이 지금 주역을 같이 배우고 계시는 반장님이시고 부반장님 고연아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앉으세요. 또 그 여고 시절에 고은기 스님에게 과외 수업을 받았던 분도 같이 오셨어요. 오늘 참 재미나요. 자,
자, 고은기쌤에게 삼국유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딱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것,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과감히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근데 되게 사소한 질문. 아주 사소한 질문이에요. 네. 진짜 그렇게 막 큰 문제. 중요한 질문 아닐 수 있는데 항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막 건국 신화 보면 고구려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박혁거세도 그렇고 다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 알이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난생 신화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난생 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에서 깨는 이야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실 이제 원조는 중국이고요. 우리로 치면 원조는 또 서양 신화에서도 꽤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게 새잖아요. 그러니까 새라는 존재가 고대인들에게는 신, 그러니까 하늘을 나니까 또는 신의 전령자,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신은 하늘에 있고 사람들은 지상에 있으니까 하늘을 날아서 신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신이나 신 자체거나 또는 신의 전령자 역할을 한다고 봐서 새를 신성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새처럼 알에서 깨어나는 그 사람도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건국 신화에서도 뭐 박혁거세가 됐건 또 주몽이 됐건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 오늘날의 의미로 치면은 껍질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계로의 확장, 확대, 또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세계인데 그 두려운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 문맥 속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깃털 있지 않습니까? 깃털. 예를 들면 화랑도 깃털이 있고 인디언 추장도 깃털이 있고, 그럼 이 깃털이 어떤 상징하는 게 있나요? 신화와 연결되는? 그 자신을 새로 만든 거죠. 예. 예, 그 깃털을 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장식보다도 그 깃털을 통해서 자신도 새가 됐다라고 하는, 그 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또 한참 후대의 일이니까 신의 형상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무슨 상징 경우도 있죠. 그 부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손의 자손들은 새 깃털을 끼고 다닌다. 예, 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예. 자신들을 그 신적인 존재의 후예로 보는 것이니까요. 천손의 후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가까이 오셔서 너무 먼 곳에. 신화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김수로 왕의 비였던 허왕옥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그 배의 기술이라든가 또 그 풍랑을 이기고 여자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한번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허왕옥이 아마도 그 만주를 통해서 온 어떤 중국 상인의 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허왕옥이 과연
아까 뭐 그 돌의 재질, 탑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의 아니 인도의 재질, 돌에서 돌의 재질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책에서 본 바에 의하면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돌이 있다고라는 말을 얼핏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을 확률과 그리고 인도에서 왔을 확률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디에서 그 어항옥이 유래가 되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인류학자가 아니어서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정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건 남방 항로하고 아예 이제 그 육로로 왔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야말로 그 극과 극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로로 그 시대에 인도에서부터 그 한반도의 남해까지 온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일찍부터 인도 사람들이 그 중국 남쪽을 개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일부 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양자강을 따라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밑에 다른 조그만 강을 따라 올라가든지 해서 중국 남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유타국 출신들도 거기에 정착해서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허황옥도 뭐 처음에는 인도 본국에서 출발했을런지 아니면 그 부모들이 그랬을런지 그건 모르지만 그 실제로 출발한 지점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동진아해만 이렇게 딱 건너서 남쪽으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남방 해양 항로하고 북방 육로의 딱 중간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중간 기착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인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중국의 중간 기착지가 있었던 그곳에서 출발해서 우리 남해안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설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됐네요. 그런데 그 북방 육로설은 글쎄요. 그다지 저는 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런 논문이 있다면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일, 깐수라고 정수일 교수의 책에 이 허황우가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남문 구체적인 징자들까지 다 밝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우리 그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우리 한대생들은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예. 예, 질문 없으시면 후회 안 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질문, 예, 질문을 또, 예, 뒤에서 좀 앞으로. 저는 견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삼국유사를 제가 그 원서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원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 그 호랑이의 젖을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삼국유사에 그 지렁이 이야기와 그 뭐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그림책으로 삼국유사를 한번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뭐 지렁이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굉장히 용맹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얼핏 보니 산자락 아래에서 호랑이가 아기를 덮치려고 해가지고 막 구해주러 오려고 봤더니 이제 젖을 먹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어느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탄생설화고요. 뭐 신화로까지 얘기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탄생설화가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호랑이 얘기인데, 그 견훤이 자란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예요. 상주하고 문경 사이 거기서 자랐는데, 이제 이 얘기는 삼국 사기에 나와요. 거기 가은현, 지금도 거기 그 상주 문경에 가면 가은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원래는 농사꾼이었는데요. 신라 말에 이제 그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출중했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봉기해서 그 지역 촌장이 됐다.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농사꾼이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 아이를 이제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 묶어서 놔뒀더니 그 호랑이 그 어머니가 밥을 가지러 간 사이인가요? 이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아이를 덮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사실 그 호랑이 젖을 먹이주더라. 그래서 이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이 견훤이 나중에 그 뭐 장수가 됐다, 큰 인물이 됐다.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별도예요. 그러니까 별도 얘기인데 실제로 견훤은 상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울 때 자기가 광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제 후예다. 나는 백제 후예다. 그래서 내가 옛 백제를 다시 세운다 하고서 후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라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 견훤이 발령받은 곳이 광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군인 노릇을 하다가 역시 이제 신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거기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후백제를 세울 때 이제 전주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후백제 왕으로 30년 넘게 이제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건과 싸움이 계속됐죠. 근데 처음에는 견훤이 왕건한테 늘 이기곤 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왕건한테 지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그 타격을 입었던 게 그 상주를 치러 갔다가 왕건한테 오히려 몰려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날 좀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 아버지가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왕건 편을 오히려 들어버려.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돌아오죠, 견훤이. 부자간이 또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견훤이 원래 상주 출신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후백제의 뭐랄까 계통을 자기가 잇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설화도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광주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 딸을 꼬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웬 놈이 내 딸을 이제 뭐 집안 망신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은 한 재산 줘가지고 먼 곳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먼 곳으로 간 곳이 상주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견훤을 낳고 거기서 호랑이 젖도 먹고 그러면서 컸던 것은 아닐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사실은 광주 출신이 아닌데 백제 출신이 아닌데 자기가 백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예, 우리 국어 선생님들 참 수업 시간에 삼국유사 가르치기 참 난감하지요. 우리 또 국어 선생님을 대표해서 또 질문 한번 좀 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한문 선생님을 대표해서 예, 좋습니다. 정말 삼국유사 우리가 파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은기 교수님 강의를 한 4-5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를 이야기를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은기 교수님께 뜨거운 손뼉 부탁드리고요.